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 어떤 유명 애널리스트가 왔었는데요.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은 언제 나가죠? 설날에 나가나? 예. 설날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열심히 보시고요. 그 번외편으로 이 애널리스트가 요즘은 그냥 젊은 사람들 그 투자하는 거 따라하면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투자하더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뭐 투자하냐? 그래서 저는 한국 배당주 투자한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얻냐? 그래서 못해도 한 7% 얻는다. 뭐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면 이자 소득세 낸다고 하면 그래도 한 6.5% 얻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약간 좀 뻐겼습니다. 한 8% 세전 8% 그리고 실제로는 한 7%에서 6.5%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정신 차리시라 아재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5% 얻는 게 있다. 미국 주식에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냐. 뭔가 이상할 거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15% 수익률이 15%고 배당 수익률이 15%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매달 준다. 그래서 그 종목 이름이 뭐냐라고 해서 종목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AGNC예요. 이 구글에서.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이야기와 이제 한국 배당주 이야기까지 할 거예요. 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던 그 배당주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리서치하는 그 순서, 사고의 논리, 주식을 찾고 검토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시라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미국 주식을 사라, 한국 주식을 사라, 매수 추천 절대 아닙니다. 예. 매수 추천 절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저 인간은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리서치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 훨씬 더 고기를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스닥의 AGNC라는 종목이더라고요. 예. 엊그제 그 목요일이었으니까요. 목요일에는 9.39불이었는데 이거 조금 뛰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배당 수익률 요 밑에 보이시죠? 요거 지금 띄워놨죠. 구글에서 찾은 거. 제가 요거 찾은 거는 구글에서 찾은 겁니다. 그냥 영어로 AG 뭐예요? 이름이. AGNC예요. AGN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뒤에 있는데 AGNC만 쳐도 그냥 나오더라고요. 배당 수익률 15.34%. 와, 대단하죠? 그래? 그러면 제가 덜컥 살 것 같죠. 덜컥 저는 사지 않습니다. 예. 차트를 제 앱을 통해서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증권사 앱을 통해서 봤습니다. 월봉이나 연봉은 몇 개 봉이 안 되기 때문에 월봉을 봤습니다. 월봉을 길게 보니까 2021년 6월에 월봉 지금 나가고 있죠. 18,840원이었네요. 근데 지금 9,370원. 뭐 어제 한 1%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 9,400원, 500원 친다고 하더라도 절반 떨어졌네. 절반. 딱 절반 떨어졌어. 뭐지? 2년 만에? 그러면 배당을 설사 15%를 계속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절반이나 떨어진 거 믿을 수 있나? 배당으로 먹고 뒤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다 잃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배당은 진짜 주나? 라고 해서 배당을 또 쭉 찾아봤어요. 연도별로 배당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나스닥에 가도 있고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2000 이쪽이 2000 그러니까 월 배당을 시작할 때만 제가 찾았어요. 나중 그 분기 배당하고 이럴 때는 1불이 넘게 1달러가 넘게
배당을 줬기 때문에 그거하고 뭐 지금 뭐 0.12불씩 0.12불이면 12센트죠. 12센트씩 배당을 줘서 10개월이면 얼마예요? 1달러 20센트네? 1달러 20센트 뭐 그다음에 12센트 다음은 1달러 34센트가 되겠죠. 12개월 동안 0.12달러씩 12센트씩 준다면 그 정도 되는데 한때 잘 줄 때는 쿼터마다 분기마다 막 1.22달러 그러니까 1년에 4불이 넘지. 예. 4달러가 넘게 막 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다 치고 그냥 월 배당을 하는 걸로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쭉 해서 보니까 2014년에 말이죠. 0.22 22센트를 줬더라고. 2015년에 5월 달 되니까 20센트 줬어. 16년 8월 되니까 18센트로 떨어졌어. 19년 9월 되니까 또 16센트로 떨어졌어. 1년에 막 몇 센트씩 팍팍 떨어지죠. 2020년 되니까 8월, 4월 되니까 다시 12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쭉 떨어지고 배당을 주는 배당금이 매달 준다고 할지라도 뚝뚝뚝 떨어져.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P 레이쇼 그러니까 제가 퍼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나라다라고 하는데 퍼가 955배야. 이 회사의 퍼가. 야, 955배고 배당은 15%씩 연으로 치면 주고 근데 오히려 배당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그러면 사실 15%씩 그 배당을 받는다면 주가가 일정하다고 치면 한 4년 반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원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1억을 넣었으면 한 4년 만에 1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4년 반 만에.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그래프, 월봉 그래프 보셨다시피 한 절반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럼 100% 떨어진 거니까. 예?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죠. 위에 10이었다가 5로 떨어지면 절반 떨어진 거니까. 그러면 나는 그 딱 하프로 딱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배당을 많이 줬다고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근데 이 회사는 어디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서 막 하는 건지라고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좀 봤습니다. AGNC는 모기지 리츠 회사입니다. 보통 리츠 회사는 부동산 자산을 저 광화문에 있는 건물에서 월세 수익이 나와. 광화문, 여의도, 무슨 강남 5개 정도의 빌딩 또는 런던, 미국 시카고 이렇게 막 한 10개 정도의 빌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월세 수입이 나오면 임대 수입이 나오면 그걸 배당해 주고 임직원들 나눠 먹고 이게 이제 리츠잖아요. 근데 모기지 리츠는 뭐냐면 채권, MBS 있죠. MBS. 주택담보채권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 돈 투자금은 어디서 나오냐? 물론 자본금, 증자금 이게 기본이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리죠. 어디에서 빌리냐? 단기 금리로 빌려요. 2년짜리 단기 금리로 저렴한 단기 대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MBS 지금 모기지가 미국 같은 경우에 한 7%될 텐데 7%에다가 돈을 30년을 묶거나 그러면 7%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MBS가 망하지는 않겠지. MBS는 보통 뭐 우리로 치면 주택금융공사 그런 데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치고 잘 봐줘서 이쪽에서 7%를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단기 대출로 그 미국에서 뭐 2년짜리 뭐 이렇게 빌려요. 1년짜리 이렇게 빌리면 그거는 이자가 뭐 한 3%밖에 안 되니까 그 7%에서 3% 하면 2배를 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면 7% 있고 여기 3%니까 나는 절대 잃을 일이 없겠네. 그러면 이 막대한 이 차익을 이용해서 장기 MBS는 이렇게 높은 수익이 되고 여기는 뭐 낮은 뭐 금액으로 낮은 저리로 대출을 늘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쭉 가는 사업이죠. 그러면 진짜 그 손에 코어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러면 뭐 얼마나 직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툴만 잘 갖춰 놓고 그다음에 초기 투자 잘하고 그다음에 자산이 투자한 자산의 뭐랄까 듀레이션이 훨씬 더 길게 해 놨으니까 요것만 잘 캐시플로우만 대출에 대한 단기 대출에 대한 캐시플로우만 잘하면 이거 그럴듯한 사업이네. 구조네. 클레버하네. 정말 영리한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융기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만약 이 장기로 30년짜리로 MBS 해놓은 거 있잖아요. 투자해 놓은 게 7%는 계속 주겠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7%는 계속 주지만 이게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들은 보통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험회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손실을 반영하죠. 손실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손실 반영, 충당금 적립.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그동안에 났어. 7% 이익에 마이너스 3% 해가지고 2배 이익이 났어. 2배 이익이 나가지고 막 배당금 펑펑 주고 우리 임직원들 막 나눠가지고 나는 뉴욕에서 막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손실이 났어. 그러면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충당금을 적립을 잘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몰릴 수가 있다. 이 회사가 과거에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일어났을 때처럼 그렇게 모럴 해저드로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할 필요가 없는 회사인지 미국이 그만큼 규제 완화가 돼 있어서 뭐 당신들은 거의 하는 일이 은행이랑 비슷하지만 그냥 뭐 이게 뭐 리츠기 때문에 뭐 사모펀드 같은 그런 성격도 뭐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투자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어요? 라는 게 아마 이제 미국 SEC의 그런 그 뭐랄까요? 철학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그 규제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저는 결론 아주 클레버하다. 사업 모델은 굉장히 명석하다. 그러나 저는 투자 안 한다. 왜냐? 요 안에 구조 그러니까 그 한 배 정도 남는 여기에서 단기 대출 받아가지고 자금을 끌어 쓰고 그다음에 장기 대출로 30년짜리로 엄청나게 2배 장사를 하는 이 여기에서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나눠 먹고 하는 게 여기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구글에도 잘 안 보이고
이 회사의 홈페이지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 기법만 이용한 이런 자본주의가 이게 영속 가능한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너무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 장기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미국 주택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한 평가손을 아무리 생각해도, 평가 이익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하나? 리츠인데 이게 규제가 심한 은행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런 거는 이 정도로 조사하는 게 제 수준입니다. 더 아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더 아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더 알아서 투자하실 거면 투자하세요. 그러나 저는 잘 모르는 거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 논리 구조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그 위험을 딱 집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금융 구조 자체가 이게 뭐가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 부동산 시장, 모기지 상환율, 주택 시장, 여러 가지가 이 모기지 증권, MBS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장단기 대출의 마진으로만 먹고, 우리가 어떤 금융공학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너희들한테 배당을 엄청나게 15%를 계속 줄 수 있다?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너는 뭐를 투자하냐? 저는 배당이 성장할 것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주식도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배당이 성장할 것 같은 주식이 뭐냐? 일단 배당이 성장했는지부터 살펴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주식은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는 2020년에 8,800원 배당 줬고요. 그 다음에 21년에 12,000원 줬고요. 22년에 13,800원 줬고요. 24년에 16,000원 줬고요. 아마 올해는 2만 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지금 한 7% 되는데, 이거를 점차 중장기적으로 늘려서 5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5,000원 선까지도 2년 내, 2년이나 3년 내에, 2년 내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 무슨 말 하냐?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보험 들 사람들은 다 들은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인구가 다 고령화가 되고 소득이 지금 줄어드는 판에 보험회사가 되겠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해외에서 해외 시장 개척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주변에서 간병인 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노령화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 동안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구조에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마진을 취하죠. 그게 한
60% 정도 됩니다. 자산 수익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을 거잖아요. 그 모아가지고 어떤 거는 해약 환급 준비금을 해놨을 거고 충당도 해놨을 거고 막 해놨을 거 아니에요. 어? 이익잉여금이 많을 텐데 여하튼 간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수익을 올리겠지. 그 수익을 올릴 그 돈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제표를 찾아보니까 한 80조 원 정도 됩니다. 80조 원 정도를 굴려요. 80조 원 정도를 주로 어디에다 굴릴까요? 채권에 굴립니다. 주로 채권에 굴립니다. 채권, 그 다음에 뭐 유가증권, 주식, 뭐 이렇게 대체 투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별로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작구나. 채권 비중이 높구나.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은 채권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이나 그다음에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고정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채권이 낫다. 그런데 제가 채권 투자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기에는 다른 또 이렇게 그 다른 경제적인 뭐 이 트렌드랄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뭐 선거랄지 뭐 관심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채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회사한테다가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채권 투자라는 거는? 자기들이 자기 돈, 그, 엄밀하게 말하면 또 계약자 돈이죠. 계약자 돈 80조를 굴리면서 보수적으로 잘하겠지. 라고 보니까 연 수익률이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연 수익률, 보험회사의 연 자산운용 수익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보험 계약자들한테는 이렇게 그 수익을 나눠주지 않느냐? 오히려 주주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구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배당 성향이 50%까지 간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저런 회사에는 투자할 만하겠다. 그런데 인구랄지 나중에 이제 소득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멈춰주면서 어, 뭐 보험 들 사람들, 보험 확대할 사람들은 뭐 줄어들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그런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그 리스크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버는 구조, 그리고 사업 수익, 계약자를 통해서 얻는 마진 등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게 자본주의가 복잡하게 되면서 펫보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보험 같은 경우도 있고 막 보험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금융상품의 트렌드를 보면 인간이 줄어들지만 보험의 대상이 꼭 인간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로봇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돈이, 제가 최주류에서 자주 이런 말씀드렸죠. 돈, 사람, 상품, 요게 자유무역이었고요. 요걸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상품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사람의 값어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는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또는 정말 안타깝게도 양극화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출의 효과, 뭐 레버리지의 효과, 뭐
그 수많은 벤처 캐피탈의 자금들 뭐든 간에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화는 한국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게 최근 2-3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의 어떤 그 상승 50% 이상 상승했었죠. 다 그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일시적으로 지금은 뭐 이렇게 스탑이 됐죠. 이렇게 더 빠졌죠. 빠지거나 뭐 이렇지만 돈, 사람, 상품 이 세 가지 중에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돈밖에 없다. 세계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는.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거를 봐야 된다. 심은정님은 아주 좋은 질문 하셨네요. 삼성생명보다 삼성화재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부동산 투자와 관계 있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회사잖아요. 정말 장기 채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손해보험회사, 화재가 손해보험회사잖아요. 손해보험회사는 장기 채권 플러스 중장기 채권 들이 그러니까 이 듀레이션이 인터벌이 조금 더 짧습니다. 짧고 그게 구조가 그러니까 자산이 가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금리가 낮았을 때 2020년도에 돈을 왕창 빌려놨어. 왕창 빌려놨어요. 그리고 금리가 높았을 때 돈을 왕창 빌려줬어. 그러면 돈을 왕창 빌려줬으면 금리가 6%였을 때 돈을 왕창 빌려주고 금리가 낮았을 때 돈을 왕창 빌렸다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데 자산 운용 수익이라는 거는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데 그 듀레이션이 이렇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딱딱 맞아 있다면 그러니까 자산은 훨씬 더 높은 금리에 가 있고 대출은 훨씬 더 낮은 금리에 가 있는데 자산 이게 훨씬 더 길고 듀레이션이 이게 훨씬 더 길고 이게 부채가 좀 짧다면 그러면 이거 갚아 나가면서 천천히 금리에 적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산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봤습니다. 예, 그것도 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니까요. 여러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여러분은 뭘 보냐면 제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리서치를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AGNC는 제가 아직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애널리스트와 이야기한 거는 이 사람은 제가 아주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가 괜찮다라고 할 이유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제 제 논리를 격파를 시켜보겠습니다. AGNC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연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역으로는 호가 아무리 높아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나? 사업 모델은 좋은데 사기만 안 치면 폰지 게임만 아니면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시면 꽤 높은 가격이에요. 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 아닌가? 앞으로 배당을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2-3년이 피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있죠. 그런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막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데 어떤 게 맞는 선택일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상당히 많이 보는구나. 종목 하나를 봐도 벌써 31분이에요. 준비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하나밖에 못하겠네. 예. 나머지 거 다 하려면 뭐 한 시간. 근데 제가 이제 본 방송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창 최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멤버십 방송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받은 영감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서 주식시장에 관해서 금년에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여건들, 환율들 이야기하면서 환율이 조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 그런 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연봉으로 보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짚지 못한 변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이죠.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 살펴봐야 될 변수가 탄핵이 있겠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최상목 씨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늘어지는 측면, 오늘도 좀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봐야 된다. 탄핵, 그 다음에 국가 신용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 이것들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과 관련해서는 김학균 센터장의 말대로 고점을 뭐 다시 한번 노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정될 가능성,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학균 센터장이 안 짚었던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이거 짚었던 거는 같은데 슬쩍 지나간 게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의 고점 가능성에 관해서는 뭐랄까요, 강조는 안 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나스닥이든 어디든 간에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평가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든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수차례 말을 했을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 미국 고점에 관한 우려들. 근데 미국 시장이 고점일 때 한국 시장은 영향을 안 받겠느냐. 그러니까 고점에서 떨어지면 한국 시장은 영향을 안 받겠느냐. 그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에 대한 변수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보름 내, 한 달 내에 어떤 정책이 명확해지고,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피해를 입는 그 선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불명확한 것들, 불확실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수출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불확실한 것들, 우리가 지금 뒤에 과거에 처리를 못했던 것들이 부동산 PF 등 부동산이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또 빚이 있기 때문에, 가계빚과 기업빚이 있기 때문에 늘 그거는 구조적으로 따라가는 문제니까요.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살라미식의 매수와 살라미식의 매도, 그러나 연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에서 연말에는 지금 뭐 가령 2,400선대인데 2,400 후반대인데 그것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김학균 센터장의 말씀에는 또 동의를 합니다. 예. 아메리칸 비즈니스라는 책은요, 그냥 일반 독자분들이 보시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관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토마스 매크로라는 명예교수와 윌리엄 차일즈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의 역사과 교수,
예, 미국 기업사를 했겠죠. 그 역사학과 교수가 공저를 한 곳입니다. 한 책입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이 정도 되는데 주말에 후다닥 읽었습니다. 예, 최주를 위해서 읽고 그 중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그냥 쭉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이거는 소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껍지만 뭐 뭔가를 찾아볼 때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지간한 역사적 팩트들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은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의 1920년대를 묘사한 것과 맥도날드를 묘사한 것, 요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금융화 작업이 계속 진행됐던 90년대 이후 한 세 가지 정도겠네요. 예, 요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진짜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1920년대 대공황 전에는 주식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최대한 빨리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주식 매입 거래를 할 때 거래 금액의 10%만 선납입하고 나머지는 다 빚, 차입을 통해서 투자하는, 그래서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다 끌어다 쓰고 10원이 있으면 100원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10원이 상승했으면 100원 투자했으면 110원이 되는 거니까 10% 상승이지만 원래 자기가 투자한 거는 10원이었잖아요. 10원이었기 때문에 뭐 이자를 제한다면 100% 상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단기 상승, 치고 빠지는 기회를 노려서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차익금 90원을 바로 상환하고 남긴 거래 차익으로 다시 재투자할 때는 20원이 됐다면 20원이 200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기성 투자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대공황 전에요. 한국의 부동산은요, 1970년대 미등기 전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한국은 부동산을 등기를 시작해서 실거래가를 나중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거래가가 진짜로 기록된 때는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후진 국가입니다.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였거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룬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실거래가를 2006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네. IT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던 나라가 부동산 실거래가는 2006년부터 실시를 했죠. 그 전에는 미등기 전매라고 해서요. 뭐 60년대, 70년대는 그냥 장부에 김말동이 110원에 사간 땅을 어떤 사람이 120원에 사갔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미등기로 등기를 구청이나 군청이나 시청이 하지 않고 계속 전매를 했어요.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한 달에 10번도 팔았습니다. 진짜예요. 한 달에 10번도 팔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동전이 굴러가듯이 10원짜리가 100원이 되는 게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한 달 만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투기적인 성격이 남아있는 게 지금의 전세 갭 투자죠. 전세 갭 투자. 그리고 전세 갭 투자를 쉽게 해줬던 게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던 레버리지 투자. 전세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내가 당신도 이 괜찮은 집에 살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가를 높여놨으니 그만큼의 갭만 뭐 1억짜리 집에 살면 1억 한 2천만 원의 집값이라면 2천만 원만 내놓고 그렇게 해서 갭 투자를 해서 나중에 1억 2천만 원짜리가 뭐 2억 4천이 되면 뭐 나는 2배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또 대출까지 아까 그 미국의 1920년대 트레이더들처럼 대출까지 하면
그러면 딱 1920년대처럼 되죠. 그런데 그거를 막았던 게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정부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뭘 했습니까? LTV하고 DTI를 했죠. 론 투 밸류하고 DTI를 했습니다. 뎁 투 인컴을 했죠. 그 소득 대비해서 이자가 60% 이상, 40% 이상 나가면 안 된다. 40%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론 투 밸류면 집 가치 대비해서 대출이 40% 이상 넘으면 안 된다. 10억짜리면 4억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했었죠. 그런 것도 그 부동산 시장 죽이고 공산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것 덕분에 그나마 아직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인 1920년대 전체 인구의 1%가 전체 부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1%가 59%, 지금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차지할 정도로 이 양극화가 심했다. 그래서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 및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제반 산업이 계속 부실해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건전 은행 시스템이 그냥 계속 빌려줬으니까 그 은행 시스템을 계속 빌려주는 걸 스탑 시킨 게 DTI나 LTV라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나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약한 기업 경영 구조를 통해서 이때 미국이 지주회사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껍데기 지주회사가 수백 개, 수천 개의 알짜배기 회사들을 거느리면서 그거를 제일 위에 있는 애가 껍데기 회사가 거느리고 그거를 그 빚을 통해서 인수한 다음에 말아먹었더만요. 한국과 비슷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29년 10월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GNP의 31%, 투자활동의 87%, 소비 지출의 19%가 감소를 했는데 미국이 대공황으로부터 탈출한 거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때문이다? 그것도 조금 도움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이다. 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임을 하고 그때 당시 33년에 실업률이 29년에 대공황이 주식 폭락으로 대공황이 시작됐으니까요. 33년에 실업률이 25%.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 39년에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도 뉴딜 정책으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도 17%였다는 거죠. 17%. 근데 40년인가 진주만 습격당하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밖에 안 지나서 전쟁 물자 공급하고 민간하고 군에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생산하기 시작하고 생산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노동자 수가 많아지고 취업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공장이 생기니까 막 인구도 이동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45년에 지금보다 낫네. 실업률이 1.9%였답니다. 그러니까 뉴딜 정책 할아버지를 도입해도 7%포인트밖에 내리지 못했던 25%에서 17%니까 8%포인트밖에 내리지 못했던 실업률은 거의 전쟁 때문에 한 5년 기간에 5년의 전쟁 때문에 거의 한 5%포인트가 내려갔다는 거죠. 이러는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45년 전쟁 이후에는 미국은 굉장히 부강하고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런 나라가 되었다가 이제 제조업이 쭉쭉쭉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일본, 한국, 중국에게 몰리기 시작하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쭉 상황을 보면 미국이 군사력과 어떤 전쟁이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행운, 결과론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행운의 상황인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미국은 대공황을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타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었겠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겠다. 역으로 못했겠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은 전쟁이 나면 망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우리가 떼돈을 벌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1920년대랑 한두 가지만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한국은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 생각이고요.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게 통계를 보다 보니까 아까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러니까 40년대죠. 미국 가정의 40%가 주택을 보유했대요. 그리고 이 책이 2014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 정도까지가 최신 통계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통계는 1972년에는 이 주택 보유율이 62%로 증가했다라고 이 책에 아메리칸 비즈니스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62%? 응? 이상하다. 미국이 제가 알고 있는 주택 보유율이 60.7%일 텐데 2024년이나 2025년에 근데 72년에 62%였어. 근데 1945년에는 40%였어. 그러면 40%에서 62%로 뭐 한 20년 동안에 상당히 꽤 급증했죠. 주택 보유율이. 그런데 70년대부터 2024년까지 몇 년이죠? 50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끼케야 5%포인트 늘었네? 주택 보유율이. 와, 이거는 대단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 맥스로 최대한으로 미국의 주택 보유율에 관한 통계를 그래프를 찾아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프 보여주실래요? 네. US 센서스 뷰로라는 그래프가 나오죠. 1965년부터 있는데 65년부터 맞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있는 게 63%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62% 이렇게 쭉 가다가 꼭대기 있어 봐야 그 미국이 금융위기 겪기 직전이었던 2005, 6년경에 69%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그때 2007년, 8년에 금융위기 겪고 나서 폭락을 하죠. 주택 보유율이. 그래서 과거에 1970년대 수준으로 60.2% 수준으로 요 밑으로 폭락을 합니다. 그랬다가 2015년 이후에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60.8%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은 6에서 65 사이 65.5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죠? 자, 무엇을 의미하냐? 주택 보유율은 아무리 떼돈을 벌고 아무리 1인당 GDP가 높아져도 저게 맥스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한국은 왜 택도 없이 사람들이 주택 보유율이 100%까지 공산주의 국가처럼 100%까지 갈 수 있다고 믿고 수요가 가수요나 실수요가 계속 그 상존한다.
그래서 우리 현재 주택 보유율이 아마도 한 60% 왔다 갔다일 텐데 55%, 60%, 62%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5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럴 텐데 참 깝깝하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1인당 GDP가 한 2.5배 정도 차이가 이미 나버리는데 저런 나라에서 7만 달러, 8만 달러 되는 평균 GDP가 그런 나라에서 또 65%인데 우리 어떡하냐? 이 많은 주택을 누가 사지? 계속 짓는다는데 참 깝깝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나온 통계, 요거는 우리도 이제 요것도 이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아까랑 비슷한 통계죠.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모든 나라의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 실거래가가 실시된 2006년 이후부터 통계가 나와 있네요. 확실한 통계로는. 그래서 이렇게 주택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2년경에 56% 정도 되겠습니다. 6년, 그 정도 되겠죠? 56% 정도?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최근 데이터까지 좀 뽑아보기 위해서 서울 연구 데이터, 이거 서울시 거예요.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 쪽으로 가봤어요.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 쪽으로 가보니까 놀랍게도 회색 부분이 작합니다. 회색 부분이 작아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임대고요. 아주 남색 부분은 무상입니다. 국가에서 공짜로 준다는 거죠. 국가에서 공짜로 줄 때는 1960년대가 제일 두꺼웠죠. 박정희 때인데 그때는 공산주의 국가였나 봐요. 1970년대의 자가 보유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80%가 넘죠. 회색 부분이 엄청나죠. 근데 자가 보유율이 그렇게 많이 집을 지어놨는데 올라갑니까? 줄어듭니까? 자가 보유율이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큰 그래프로 장기 추세선으로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기를 쳐왔는지를 알 수 있죠. 주택 공급을 늘리면 너희 집이 생겨. 너는 집을 살 수가 있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 주택의 가격이 싸야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이었던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되기 직전에 주택가격, 서울의 주택가격 물론 지금 입장에서 보면 더럽고 살기 힘들고 뭐 그랬었지. 하지만 자가 보유율 수준에서만 본다면 80%대. 그거를 왜 자가 보유율도 비슷하게 가고 그러면서 이게 양극화가 안 되도록 하지 못했나? 집값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고 결과적으로 오른 집값에 관해서 정당성만 부여를 해왔죠. 거의 모든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70년부터 2010년까지 그래프를 한번 쫙 보세요. 자가율이 쫙 줄어들잖아. 회색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가격을 높였기 때문이죠. 가격을 높일 수 있었던 어떻게 높였냐? 누가 배불렀냐? 집을 많이 산 사람도 배불렀겠지만 집을 짓는 사람, 집 장사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땅 장사했던 사람, 더 한 단어로 말하면 시행사를 돈벌이 해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한국 서울의
수도권의 부동산은 시행사 돈벌이를 아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그거를 어디에서 똑같은 거를 이 책에서 봤냐면요. 맥도날드에서 봤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펼친 금융 마법이라는 뭐 조그마한 소 챕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경영학하면서 맥도날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맥도날드는 말이죠. 자기들이 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낼 만한 땅을 리스를 장기 20년, 30년짜리 리스를 합니다. 그러면 야 지금 저 쓸모없는 땅 나대지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장기 리스를 하면 20년, 30년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싸게 넘겨줄 거 아니에요. 싸게 리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싸게 매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진을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그 땅값 월세, 자기가 내는 맥도날드 본사가 내는 땅값 월세 또는 땅 가격보다 플러스 알파로 리스나 서브리스를 또 해줘요. 누구한테? 점주들에게. 제 친구가 맥도날드 점주였거든요. 예, 나이키 다녔던 친구인데 나이키 다니다가 뭐 지방으로 내려가서 맥도날드 점주를 했습니다. 한 15억 정도 들었었는데 그때 한국 맥도날드가 하는 방법도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땅에서 한번 남겨 먹고요. 땅에서 남겨 먹죠. 그 다음에 각종 의자 있죠. 의자. 예. 의자들을 팔아서 남겨 먹습니다. 그 의자가 얼마짜리인 줄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빨간색 의자 있죠. 이렇게 스툴처럼 생긴. 그거 무조건 맥도날드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가격에 팝니다. 예. 그 다음에 맥도날드의 가격을 계속 올리죠. 자, 세 번째 버는 방법. 네 번째, 매출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점주들에게 또 가져가죠. 그 플러스 알파를 처음에는 맥도날드가 2%인가 2.3%인가 그랬는데 3% 했다가 뭘 했다가 11%인가 뭐 이렇게 축축축축 올려요. 이게 프랜차이즈의 역사죠. 부동산 PF, 시행사가 부동산 PF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맥도날드가 어떻게 하냐. 대출을 통해서 합니다. 자기 땅도 아니었어. 근데 사기로 했어. 사기로 한 다음에 이 땅에다 맥도날드를 세운다고 해. 맥도날드를 세워서 다른 데 보니까 이 계속 캐시가 들어오잖아요. 한 달에 들어오는 캐시가 얼마야? 1,000만 원이야? 아니 뭐 1,000만 원은 말도 안 되지. 보통 뭐 1억 정도야? 그러면 1억이야? 그러면 1억. 그 다음에 1년이면 12억. 곱하기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 캐시플로우를 10년 후에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감가상각을 해. 네? 미래 인플레이션까지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서 야 우리가 한 앞으로 10년 동안 한 150억 버는데 요거 50억만 대출해줘. 굉장히 안전해. 안전해. 그러니까 은행 너희들이 대출해줘. 뭘 믿고? 이 땅과 우리의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믿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죠. 그럼 자기 돈입니까? 맥도날드 자기 돈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맥도날드 짓고 점주들한테 리스 받고 매출 넣고 플러스 알파. 이게 무슨 부동산 PF랑 똑같냐? 부동산 PF가 재건축 조합이 또는 시공사가 건설업체가 사놓은 땅으로 앞으로 이거 지을 테니까 여기다가 대출해줘. 우리가 그 돈으로 뭐 할게? 건물 지을게. 건물 짓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후분양이 아니고 뭐? 선분양. 선분양을 소비자들한테 하는 이유는 뭐? 앞으로 미래에 가격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20억 될 거니까 지금은 13억. 싸다 골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면 금융이자 한 푼도 안 내고 리스크 없이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의 단점은 뭘까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가 미래에 분양이 완판이 될 것이야.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야. 라는 겁니다. 맥도날드라는 빵이라도 햄버거라도 계속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는 고용이라도 창출을 합니다. 물론 알바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고용이라도 창출을 하죠. 하지만 아파트는 한번 지어놓으면요. 아파트가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은 관리사무소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예. 아파트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없어요. 한번 지어놓으면. 빚의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맥도날드처럼 그나마 식료품이면 먹고 치워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파트를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치워버리는 그 비용이 조 단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큰 대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저 올림픽 파크 포레원처럼 12,000세대를 또 한 번 30년 후에 40년 후에 재건축을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건축물 폐기 쓰레기의 처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짓는 가격들, 분양가들 이런 것들을 협박을 하면서 이제 가격 상승의 어떤 구실로 삼고 있는 거죠. 이거는 획기적으로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꿔 놓거나 또는 버블이 터지는 것을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서 놔두지 않으면 여기에는 영원히 투기적인 요소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면 먹을 수 있겠구나. 국가가 지켜주겠구나. 윤석열이든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이든 누구든 여기에는 너무 베팅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너무 베팅을 크게 해서 요거는 지켜줄 거야. 라는 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게 깎이지가 않으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같은 요소 그리고 맥도날드처럼 앉아서 시행사 프랜차이즈 본점이 앉아서 그냥 다 꿀꺽꿀꺽 삼키는 이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저도 무엇이 트리거가 되고 언제 그런 어떤 방아쇠가 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환율,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수출, 그리고 부동산, 빚 이게 가지고 있는 기회와 위기 요인 중에서 우리는 위기 요인이 훨씬 더 그 비중이 큰 지금 상태에 분명히 있는 거는 맞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의 유일한 캐시플로우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의 마진이죠. 예. 수출 흑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어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수출 대기업들의 대기업 사원들의 높아진 소득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부동산으로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단절이 되고 거기에다 인구 요인까지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어떤 순간에 어떤 양태로 나타날지는 참 모르겠다.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 리스크가 있는 거는 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심은정 님이 뭐 재건축 전에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하려고 하던데. 예. 영원히 그런 식의 시멘트 성장의 역사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코 좋지는 않고요. 결코 좋지도 않고요. 그 관련해서 거시경제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